자, 선생님들 이제 과학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과학 164페이지, 암기장 164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유아의 인지 발달과 과학입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특징 또 나와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구성주의가 강하잖아요. 요즘에 수학도 과학도. 그런데 이제 구성주의 하면은 물론 이제 비고츠키도 있지만 수학 과학에서 이제 협동학습, 비고츠키는 주로 협동학습 방법을 활용하는데 피아제는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개념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유아 인지 발달하고 이제 이 구성주의랑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요번 시험에도 구성주의 나왔지만 구성주의자 나오면 귀를 쫑긋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특징을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이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적응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 인지 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피아제의 그 인지 발달 개념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 도식, 동화, 조절, 평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리고 선 개념 중요해요. 선 개념은 뭐죠? 이미 유아의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생각들, 뭐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유아는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오개념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개념이나 미숙한 개념, 뭐 이런 거 다 선개념에 해당합니다. 자, 선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이 보통 이제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원래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서 출발해서 동화와 조절 작용을 거쳐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인지 발달 과정의 특징입니다. 자, 인지적인 불평형 상태에 놓여 있게 되죠. 처음에 선개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은 인지적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피아제의 지식의 유형, 피아제나 까미 드브리스가 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식의 유형은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물리적 지식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힘의 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가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 지식이에요. 자, 물체 그 자체가 가진 특성이 외부의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지식, 이게 물리적 지식이고요. 논리수학적 지식은 그런 물리적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 이런 것들이 논리수학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을 다루어 보면서 사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사물 간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얻어지는 지식이 논리수학적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간적인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물리적 지식은 단순하게 얘네들이 뭔가 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얻어지는 지식, 이런 것들이 물리적 지식이라면 논리수학적 지식은 어떤 거예요? 논리수학적 지식은 그런 기존에 갖고 있던 물리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 물리적 지식들 간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니까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렇죠? 근데 이 논리수학적 지식 안에는 물리적 지식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사회적 지식은 뭐 이제 요건 어렵지 않아요. 주로 이제 요거 두 개가 헷갈리죠. 그렇죠? 자, 사회적 지식은 사회적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속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식,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식입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피아제의 지식의 유형.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지식 활동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물리적 지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직은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그닥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유아들은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죠. 아직까지 유아들은.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진짜 뭘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지식이 생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들은 사물을 통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게 직접 관찰하고 탐구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이게 와닿는 거지 남이 하는 걸 보면 잘 몰라요. 그렇죠? 더구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주면은 더욱 잘 몰라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유아들은.
자, 물리적 지식 활동에 의한 과학교육의 내용은 사물의 움직임, 이런 게 물리적 지식이에요.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경사로에서 뭐 구슬을 굴려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직접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죠. 그렇죠? 세게 밀거나 약하게 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물의 변화에 관한 활동,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밀가루에다가 뭐 딸기물 넣어보거나 아니면은 블루베리즙 넣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사물의 변화에 관한 활동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의 두 범주 사이에서 단정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활동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같이 물리적 지식 활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리적 지식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용 선정의 원리 까미 드브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죠. 어떤 겁니까? 유아가 지가 해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한 사물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게 좋죠. 경사로에서 뭐 도르래 굴리는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행위의 변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경사로도 이렇게 경사지게, 덜 경사지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힘을 세게, 약하게 이런 거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트럭에다가 추를 몇 개 실어서 10개 실타가, 5개 실타가, 1개 실타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관찰 가능한 사물의 움직임은 직접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반응이 즉각적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 이야기하는 좋은 물리적 활동의 선정 기준이 있죠. 보시면은 생산성, 다양성, 관찰 가능성, 즉각성.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얘가 직접 힘을 가해보는 거예요. 얘가 직접 행위를 가함으로써 계속 얘기 나옵니다. 유아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적이잖아요. 유아들이 뭐 막 생각을 많이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 직접 해보는 거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양성, 자신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게 좋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거면은 과학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힘을 세게, 약하게 뭐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게 좋고요. 관찰 가능성, 눈에 보여야지. 눈에 안 보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즉각성,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의 특징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비고츠키는 뭐 사회화, 사회문화 이런 특징이 있죠. 자, 비고츠키는 사회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근접발달 영역에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요 비계, 스캐폴딩, 비계가 중요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혼잣말도 중요하다. 요거는 사실은 우리 이제 발달에서 다 나왔던 건데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런 것들을 과하게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의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자, 비고츠키의 용어 보시면은 과학적 개념 그리고 자발적 개념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는데요. 과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학적 개념은 학교에서 논리적인 걸 가르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학 개념인데 과학 개념은 이거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루너의 탐구 중심 접근을 보시겠습니다. 자, 브루너 보시면은 브루너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사실은 이 이제 탐구 중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탐구학습 그렇죠? 탐구학습과 발견학습 요게 이제 구분이 잘 안 갈 때도 많죠. 탐구학습과 발견학습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브루너의 이제 탐구학습, 발견학습인데 브루너는 사실 이 발견학습에 가깝습니다. 탐구학습은 원래는 이제 듀이에 가까운데 우리 유아 수업에서는 탐구, 발견 이제 동시에 같이 쓰고 있어요. 둘 다 뭐냐면 아이들이 진짜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보는 건데 듀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용적인 거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브루너는 발견학습이라고 해서 학문 중심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건데 이 두 개를 구분해 놓은 책도 있고요. 합해 놓은 책도 있어요. 자, 그래서
탐구 중심 했을 때는 탐구학습, 발견학습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브루너의 탐구 중심 요 수업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동작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이렇게 달라진다고 봤어요. 직접 몸으로 해보는 거, 그림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징책의 글씨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봤고요. 인지 발달과 지식의 구조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나선형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여기 지식의 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교육의 방법은 나선형 교육과정과 발견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브루너가 이야기한 탐구 발견학습이에요. 자, 이해 가십니까? 탐구 발견학습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과학교육의 내용을 보시면은 유아과학교육의 내용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과학 경시대회 내보내려고 수능시험 잘 보게 하려고 과학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기술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다. 그다음에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태도,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태도, 과정,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유아들 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얘네를 뭐 시험 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도, 그죠. 과정,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얘가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과정. 그 다음에 과학 공부에 임하는 태도.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유아들이 이제, 습득하는 그런 과학 관련 내용으로는. 자, 보시면은 유아 과학교육의 과학 가정 기술 탐구 능력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관찰하기가 있습니다. 관찰하기는 감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관찰은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고 분류는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룹 짓는 것. 요게 이제 분류입니다. 그렇죠? 비교는 뭘까요? 비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물체들을 그렇죠?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특징적 속성에 따라서 관계 짓는 건데 여기에는 뭐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고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수량화하는 것, 숫자를 매기는 거, 1cm네, 2cm네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 것이 측정하는 거예요. 자, 예측하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실험하기 안에는 이제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내용들은 다 실험하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독립변인은 뭡니까?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X1, X2, X3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해가는 거.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Y =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된 거 중에서 얘가 뭐죠? 얘가 독립변인.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종속변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독립변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통제변인은 뭐죠? 얘네들을 다 통제하고 얘 하나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죠? 얘는 조작변인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을 싹 통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통제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독립변인 안에 조작변인도 있고 통제변인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계속 유지시키는 변인. 요게 통제변인이에요. 조작변인은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거. 요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변인. 요게 이제 조작변인입니다. 자, 통제변인과 조작변인이 있고요. 종속변인이란 독립변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요게 이제 종속변인입니다. 자, 교사의 바람직한 지도 방법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사의 바람직한 지도 방법 보시면은 이제 실험할 때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나 뭐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조작기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른 변인을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인을 한꺼번에 막 조작시켜 버리면은 애들이 뭐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변인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의 사고가 제대로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적인 성장을 위한 뭐 인지적 갈등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공부도 안 되면서 막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와 변인 통제를 선생님들은 미리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순서적으로 잘 준비해서 제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추론하기입니다. 추론하기는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인을 되짚어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를 찾아내는 거. 요게 이제 과학적 추론이고요. 논리적 추론, 우리 수학에서는 논리적 추론이었고 과학적 추론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의사소통하기입니다. 의사소통하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 간에 서로의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이나 해석하기,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태도입니다. 과학적 태도는 일단 호기심,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신기한 것을 탐구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과학적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자진성과 적극성, 스스로 막, 야, 우리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막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야 사실 이것도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겠죠. 호기심은 이건 왜 이러지? 저건 왜 저렇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호기심이고요. 자, 솔직성은 뭐냐 하면, 실험 결과를 왜곡하지 않고, 편견 없이 제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솔직성이고요. 객관성은 뭐냐 하면은, 무조건 이렇지, 뭐 무조건 저렇지, 이러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끝까지 신중하게 있다가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태도. 이것이 이제 객관성입니다. 그렇죠? 객관성, 가능한 한 많은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표현하면서 자료로부터, 객관적이잖아요. 자료가 객관성의 뒷받침이 되는 증거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 이런 태도가 객관성이고요. 개방성은 뭐냐 하면 새로 밝혀진 근거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성이 없으면 네 말은 무조건 틀리고 내 말은 다 맞잖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태도가 개방성입니다. 자, 그리고 비판성이 있어요. 비판성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논쟁하고, 논쟁 나쁜 건데 에이,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건 왜 그런 거야? 저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게 사실 논쟁이에요. 무슨 서로 싸우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막 깊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논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야지 제 말은 무조건 틀리고 제 말은 무조건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결론을 성급히 내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비판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판단 유보, 이건 뭐냐면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면 벌써 앞에 있는 객관성 이런 거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여기 판단 유보는 성급히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지지될 때까지 그 어떤 내용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것이 판단 유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성, 끈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협동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협동학습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성주의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협동적인 태도, 협동학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끈기성,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끈기성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아 과학 교육을 위한 교수법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아트킨슨이 이야기한 전달식, 발견적, 과정적, 상호작용적 교수법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달식 교수법은 뭐죠? 교사 중심의 그런 교수법이죠. 교사가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달식 교수법이고요. 그다음에 발견적 교수법이 있습니다. 발견적 교수법은 유아가 여러 가지 과학적 과정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방법인데, 말씀드렸지만 여기 발견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학습하고도 관련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지식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유아 스스로 막 궁금해하면서 이건 뭐지? 과학의 법칙을 막 스스로 발견하려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이들 스스로 막 너무나 흥미 있어서 지식의 내용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교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발견적 교수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적 교수법,
과학 과정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상호작용이 너무 중요하죠. 비고치키가 뭐라 그랬어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데 아이들끼리 막 의견을 주고받고 같이 생각해보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상호작용적 교수법은 조사와 토론을 통해서 유아가 스스로 답을 얻도록 하는데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막 조사하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같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쵸? 답을 얻는 그런 방법이에요. 토론, 같이 협동하면서 조사와 토론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트킨슨이 이야기한 과학교수의 방법, 전달, 발견, 과정, 상호작용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유아교사가 이제 과학 수업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 보시겠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적 개입. 어떻게? 유아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생님이 진짜로 이거는 달팽이는 원래 암수가 없는 거란다. 적정한 시점에. 아무 때나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달팽이를 보면서 이 달팽이는 여자야 남자야? 저 달팽이는 여자야 남자야? 근데 왜 알이 있지? 선생님이 그랬는데 전에 달팽이는 암수가 하나로 되어 있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애들끼리 막 호기심 폭발할 때 그때 선생님이 그래 사실은 이건 달팽이 알이 맞아 이러면서 가르쳐 줘야지. 그게 이제 적정 시점에 딱 가르쳐 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바로 딱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적 개입 무조건 다 나쁜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 구성주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탐색하게 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선생님이 딱 개입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 개입. 왜냐하면 효과적인 교육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행위의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보게 한 후에 언어적 표현으로 선생님이 질문도 하고 직접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후속 활동, 확장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재실험을 권유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본 내용과 연결한 후속 활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직접적 개입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적정한 순간에 일어난다면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제시를 통한 간접적 개입도 있습니다. 자료 제시를 통한 간접적 개입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반응적 자료를 좀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반응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어떤 실험이나 아까 이제 유아의 직접적인 행위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결과가 유아의 행위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죠. 반응적인 자료를 선생님이 골라야지 유아가 아무리 뭘 해도 효과는 10년 뒤에 나타나는 거 이런 거는 유아 교육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죠? 당장 보이는 거. 그래야 애들이 인지를 하죠. 지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어 있어요. 유아들은. 감각적인, 지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결과가 시각적으로 즉각 나타나는 거,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 이런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변인 통제 자료의 수. 제가 아까 이제 변인 이거 말씀드렸는데 짧게 얘기해서 이해 가시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y equal ax1 플러스 bx2 cx3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정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우리 이해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이제 종속 변인이에요. 종속 변인 뭐죠? 얘네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종속 변인이고 얘네는 뭐예요? 독립 변인이에요. 그죠? 얘네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거예요. 얘네는 독립 변인이거든요. 근데 변인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종속 변인 하나에 예를 들면 트럭의 속도 이게 경사를 요만큼 할까? 어떤 걸로 속도를 경사를 얼만큼 하는 것이 트럭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여기서 트럭의 속도는 종속 변인,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는 독립 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트럭에다가 추를 한 개 실을까, 두 개 실을까, 세 개 실을까 이런 것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X1은 요 경사로의 기울기라면 X2는 추의 수, 트럭에 실어놓은 추의 수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이는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종속변이나 독립변이는 여러 개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실험 설계를 하면서 트럭에다가 추의 숫자를 막 5개, 6개 늘려가고 경사로도 막 바꾸고 속도가 막 달라져요, 트럭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경사로 때문인지 추 때문인지 애들은 알 수가 없어요.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싹 통제하고, 싹 다 통제하고, 독립변이는 한 번에 하나씩만. 만약에 그 트럭에 실은 추의 무게 때문에 트럭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하고 싶으면 경사로는 딱 일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통제 변이는 경사로, 경사, 그쵸? 트럭의 길의 경사의 정도, 요게 통제 변이에요. 그러면 조작 변이는 뭐가 되는 거죠? 추의 수, 1개, 2개, 3개, 4개 늘려보면서 트럭을 굴려보면 애들이 추가 많을수록 경사로에서는 트럭이 빨리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쵸? 자, 그래서 종속변인, 독립변인 요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변인 통제, 그죠? 통제 변이는 지금 여기서는 경사로의 기울기였어요. 변인 통제는 이제 여기서는 뭘 통제했냐? 경사로의 기울기를 통제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사로의 기울기, 변인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행위, 이게 변인 통제고, 통제 변이는 그 명칭이에요. 통제 변인의 명칭, 그게 통제 변인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수도 없이 설명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카페에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료의 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자, 과학교수 불안과 효능감인데, 대체로 유아교사들은 과학교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나 못 가르치는데, 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교수 효능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죠. 나는 잘 가르쳐. 나한테 배운 애들은 과학 잘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과학교수 효능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보시면은, 자, 생명체. 자, 생명체의 주요 개념들. 지금 이제 과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과학 좀만 더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신 거를 자꾸 좀 반복해서 보신다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내년에 이제 과학 요 부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해드리는 내용을 한 10번만 읽어보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강의를 10번만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그러는 거는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생명체 있습니다. 자, 교재 내용을 좀 보시면, 생명체의 주요 개념은 생물, 그렇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생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에요. 그렇죠? 자, 생명체 안에는 감각기관, 오감 이런 것들을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한테 생명체의 개념으로서 우리 몸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대한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의 건강관리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와 물질 보실게요. 자, 물체와 물질, 요거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물체는 책상, 의자, 지우개 뭐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형체를 갖고 있는 거, 요게 물체예요. 그렇죠? 물질은 얘네를 구성하는 소재가 되는 게 물질. 자, 이해 가시죠? 자, 물질은, 자, 그러면 이 지우개가 있어요. 얘가 물체예요. 지우개를 구성하는 물질은 고무죠. 이해 가시죠? 자, 물체는 책상, 의자, 지우개 뭐 이런 거라면, 물질은 나무, 고무, 천 이런 게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물체와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도 그렇고 유아들하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이제 암기장이다 보니까 다 실어놓기는 어렵고, 이제 몇 가지만 실어놓고, 실제 다양한 내용들은 이제 기본 강의와 문제에서 엄청 많이 풀어볼 겁니다. 요즘에 이제 구성주의 과학교육에서 주로 쓰는 그런 과학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계속 많이 써오던 거, 비누방울 놀이가 있어요. 그렇죠? 비누방울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형성할 수 있는 과학 개념 뭐가 있습니까? 비누방울을 부는 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비누방울 뭐 이런 것들을 틀로 불 때 크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크기가 다른 틀이 있으면 후 불면 또 비누방울도 달라진다. 크기도 달라진다. 뭐 이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크기의 모양 틀 이걸로 불어도 별 모양 틀로 불어도 비누방울이 별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별로 불든 네모 틀로 불든 동그란 틀로 불든 뭘로 불든 간에
비누방울의 모양은 동그랗다. 이거 알 수 있죠. 틀을 자꾸 바꾸는 거. 요거는 조작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어떤 걸로 써도 어떤 틀로 불어도 동그란 모양이 나오는구나. 애들이 막 이제 기대를 하고 불겠죠. 별 모양 틀로 불면 별이 될 거야. 병아리 모양 틀로 불면 병아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여러 가지 조작변인들. 이 틀로 불었다가 저 틀로 불었다가 다 조작변인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비누방울 놀이를 할 때 유아들한테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구와 기계입니다. 자, 도구와 기계가 있어요. 도구는 뭡니까? 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좀 유용한 장치들. 기계는 뭐죠? 동력이 들어간 장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뢰가 있습니다. 지뢰대 우리 실험 자료집 이런 데 보면 지렛대 놀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지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쵸? 지렛대 놀이 판 이렇게 놓고 중간에 세모 받침 이렇게 해서 팡 치면, 그죠? 블록 같은 게 쫙 날아가는 거. 요게 이제 지뢰죠. 그죠? 막대에 한 점을 받치고 그 받침점을 중심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장치. 요게 지뢰입니다. 자, 도르래는 바퀴에 끈이나 체인, 동그란 이런 바퀴에다가 끈이나 체인 이렇게 걸어서 쭉 당기면은 그냥 내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게 들어 올리고 옮기고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도르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빗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면. 그래서 이사 가거나 이럴 때 이삿짐 센터 그런 분들이 짐 옮길 때 물건을 진짜 계단으로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계단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깔아요. 그래갖고 쭉 끌어당기죠. 그렇죠? 이런 장치가 이제 빗면이에요. 수평면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로 기운 평면. 이게 빗면이고요. 축바퀴는 대표적인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자전거. 그죠? 자전거 탈 때 보면 페달 이렇게 밟으면은 이렇게 동그란 축 두 개에 체인이 감겨서 이렇게 막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막 밟으면 얘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잖아요. 축바퀴. 적은 힘으로 축을 수월하게 돌릴 수 있도록 지뢰의 원리를 회전축에 적용한 것. 자, 축바퀴 나오면 자전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는 뭐 너무 잘 알죠. 뭐 나선형 교육과정도 우리 배웠지만 나사는 이렇게 앞에는 얇고 밑으로 갈수록 굵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사를 이용해서 뭔가를 고정하고 이러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도구와 기계에 관해서 유아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야 되는데, 자, 어떤 과학적 지식이 있냐 하면 도구와 기계의 일반적인 특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도구와 기계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부채는 도구, 선풍기는 기계, 이런 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필요성,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구와 기계에는 여러 가지 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전기라든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력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과 생활, 이 부분은 사실 요즘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하고 관련성이 있잖아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봤냐면 환경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이런 관점이었는데 요즘에는 환경 시민 교육이라든지 생태 시민 교육이라든지 생태 시민성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환경과 공존하는 것으로 봐요. 환경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환경과 생활 요 파트에 있어서 환경교육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 영역하고 연결해서 가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도 시켜요. 그렇죠? 의사결정, 태도, 가치교육 이런 거랑 연결도 시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심도 있는 문제 엄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렇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생태, 자, 생태교육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생태유아교육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태는 숲보다 상위범주의 개념이고, 그렇죠? 우리가 늘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들을 다 합해서 생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은 우리 자연탐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회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세 가지의 축 뭐죠? 사회적 통합, 경제적 통합,
그리고 이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고 환경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쓰레기도 좀 덜 버리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면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도 생기고 뭐 이런 거 환경 교육 너무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녹색 성장 교육은 예전에 좀 많이 썼는데 요새는 요걸 많이 쓰죠.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어쨌든 녹색 성장 교육 같은 경우에도 생태, 에너지, 기후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자연을 보호하자 뭐 이런 개념인데 요새는 요건 좀 들어갔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훨씬 많이 씁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너무 중요해요. 지속 가능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차 또는 2차에서 꼭 나오는 개념들이니까요.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 인권 존중, 아까 사회적 통합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같은 거 맨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문화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의 영향도 큽니다. 그렇죠? 이거 세계적인 추세니까. 자, 그래서 인권 존중, 전 세계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여기에는 이제 다문화라든가, 요즘에는 다문화를 넘어서서 이게 세계 시민교육으로 가요. 세계 시민교육으로도 갑니다. 이게, 그쵸? 물론 이거는 이제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이긴 한데, 지속가능 발전이 나온 김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이제 자연탐구랑 관련이 있는 것은 생태적 다양성의 존중이겠죠. 자, 지구 생태계 보호와 복원도 필요하고 함께 존중, 배려, 공존. 북극곰은 다 죽고 나만 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존, 존중, 배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먹을 밥만큼만 받아와야지,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를 얘네들이 이제 아는 거를 통해서, 그죠? 과학 지식을 통해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 존중. 요건 이제 인권 존중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그렇죠? 비폭력. 요즘에 평화 교육, 평화 시민성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은 정말 지대한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유엔 뭐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안에 문화적 다양성 존중도 들어 있고 생태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세대 간의 책임, 미래 세대 인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